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쇼파드, 모델은 알파인 이글입니다.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쇼크가 왔고 각 국가는 빠르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패권을 가진 미국을 필두로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거의 모든 국가가 치트키 마냥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쇼크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듯 하나 이미 시장에 풀려버린 엄청난 유동성은 현금의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렸고 명품 브랜드들은 이에 대비해야 했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과거 버버리가 그랬듯이 대중들이 명품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그 브랜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물량을 조이던가 리테일가를 올려서 대중들의 접근을 막아야 해요. 롤렉스뿐만이 아니에요. 파텍, 바쉐론, 샤넬, 에르메스, 보테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하이엔드의 전유물이었던 스틸 스포츠는 당연히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틸러스의 대안이었던 로야로크가 로야로크의 대안이었던 오버시즈마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서 하이엔드급 스틸 스포츠에 대한 갈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도중에 쇼파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기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리뷰하면서 감탄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정도로 잘 만들 줄이야. 젠타 디자인, 스틸 스포츠의 인기가 폭등하면서 이 트렌드를 놓치기 싫었던 수많은 브랜드들, 헤리티지가 받쳐주지 못하는 조급한 오마주들은 결국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깎아먹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일단 브랜드가 살고 봐야 하니까 여기저기서 젠타 디자인을 가져와서 스틸 스포츠 라인업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알파인 이글 런칭 소식을 들었을 때 쇼파드마저도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구나,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알파인 이글은 쇼파드의 헤리티지가 있는 모델이더라고요. 1980년에 쇼파드의 디자이너인가요? 칼 프리드리히가 만든 세인트 모리츠라는 모델에서 그 헤리티지를 가져왔습니다.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네요. 물론 그마저도 젠타의 영향을 받았겠지만요. 최대 강점은 다이얼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요시의 다이얼입니다. 퀄리티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이 분야에서 높게 평가되었던 브렉의 구마린 청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다이얼 같아 보입니다. 잿빛 소용돌이를 잘라서 그 단면을 다이얼 안에 박제해 놓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계를 경험해본 저도 놀랄 정도로 역대급 다이얼이고, 이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기요시의 다이얼 위에 도금된 예술적인 밸런스의 인덱스와 핸즈, 유무광이 교차 마감된 베젤과 얇은 두께의 케이스, 희한한 디자인의 브레이슬릿까지 시계의 밸런스를 잘 잡았어요. 실물은 대단합니다. 로야르크도 리뷰했었고 오버시즈도, 롤렉스의 인기 모델은 거의 다 리뷰했었어요. 그것들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되게 화려하고 무척이나 잘 만든 시계 같아요. 한국에서 시계 브랜드로서의 접근성만 좀 아쉬울 뿐이에요. 이 다이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썬네이 특유의 가벼움이 전혀 없고 빛의 방향에 따라서 썬네이가 다이얼 위를 특정 방향으로만 타다가 일정 각도를 넘어서면 빛이 다이얼 전체로 확 퍼지면서 동시에 글래스며 인덱스며 베젤이며 시계 전체가 화려하게 빛나는 게 명품 시계 그 자체입니다. 시계의 실물을 보면 저도 나름 덕후다 보니까 웬만한 시계는 보자마자 사이즈가 바로 측정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는 편이고요. 전 이 모델이 38mm 혹은 39mm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사이즈는 41mm로 큰 편입니다. 실제 사이즈 34mm의 해밀턴의 W10과 비교, 실제 사이즈 35mm의 신형 익스플로러와 비교, 다이얼 안에 쇼파드라는 브랜드명 하나만 존재할 뿐인데 꽉 찬 듯 훌륭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질감과 완벽한 디자인의 인덱스와 핸즈의 사이즈가 이것을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트의 위치와 모양은 정말 아쉽네요. 굳이 여기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트를 뚫어야 했을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핸즈와 인덱스에는 아주 얇게 야광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야광은 이 모델의 장점에는 들어가지 못할 듯 하네요. 어디서 많이 본 베젤입니다. 위블로에서 이 디자인의 베젤을 사용해요. 총 3면의 각으로 만들어진 베젤은 하나는 세로 브러싱, 하나는 폴리싱, 하나는 베젤을 휘감는 원형 브러싱이 발려있어요. 그래서 브러싱 부분이 빛을 받을 때는 폴리싱 부분이 빛을 먹어버리고, 폴리싱 부분이 빛을 받을 때는 브러싱 부분이 빛을 먹어버립니다. 파인 워치메이커들은 이런 빛의 교차까지도 생각하는 듯 해요. 케이스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베젤, 미드케이스, 케이스백 이렇게 3가지 부품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알파인 이글은 총 4개의 부품이 합쳐졌어요. 베젤과 미드케이스 사이에 존재하는 크라운 가드, 이 크라운 가드는 미드케이스와 분리된 별도의 부품이에요. 이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수입니다.
크라운 가드와 미드 케이스 사이 이 부품과 베젤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가드의 폴리싱은 살짝 일그러진 게 보이네요. 저는 시계를 볼 때 브랜드 자체는 큰 고려 요소가 아니에요.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 그 다음이 시계의 밸런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란 사이즈, 두께, 디자인,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각 부품들 간의 조합까지 알파인 이글은 대부분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사이즈와 두께와의 밸런스, 베젤과 다이얼의 비율, 다이얼과 핸즈 및 인덱스와의 조화. 그런데 이 밸런스가 깨진 부분이 존재해요. 아마도 쇼파드에서 의도적으로 디자이너들은요, 디자인이란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완전 무결한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깔끔한 디자인을 설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완벽함 속에서 그 균형을 흔들어주는 결핍을 추가하면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더 완벽해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알파인 이글의 의도적인 결핍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베젤 위에 나사, 두 번째가 브레이슬릿입니다. 베젤 위에 나사는 위블로가 그러하듯이 밸런스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몰리면서 작은 이질감을 만들어요. 브레이슬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3연줄의 브레이슬릿은 이렇게 가운데가 넓고 사이드가 좁게 디자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알파인 이글은 가운데가 매우 좁고 사이드가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위에 마감된 폴리싱 방식이나 사이드와 다른 툭 튀어나온 디자인은 브레이슬릿의 안정성을 의도적으로 부신 듯한 느낌을 줍니다. 브레이슬릿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링크를 아주 작은 R형 디자인의 부품이 연결하고, 브레이슬릿 뒤편에는 나사가 있는데 추측하건대 이 나사를 풀고 옆면에 R형을 밀어서 링크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오랜 기간 시계를 착용하다 보면 링크와 링크가 맞닿는 부분들이 마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쇼파드에서 말하길 알파인 이글의 스틸은 아주 단단한 스틸 합금 루센트 스틸 A223이라고 해요. 기존 스틸을 재활용하면서 경도를 50% 더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쇼파드가 이것에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요. 케이스의 사이즈는 41mm, 케이스의 두께는 1cm가 넘지 않아요. 9.8mm고 시계의 럭투럭을 엔드링크까지 본다면 52mm입니다. 무게는 한 코를 뺀 지금 145g이네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0101-C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60시간의 리저브를 가지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하는 게 36mm 알파인 이글은 이것보다 더 다운그레이드된 무브먼트입니다. 시스루백으로 무브먼트의 피니싱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알파인 이글은 준 하이엔드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브먼트의 피니싱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이엔드와 조금은 느낌이 다른데요. 파텍 필립이나 랑에나 천상계 브랜드들은 충격방지, 리저브 같은 무브먼트의 스펙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외관의 부가적인 피니싱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 시계를 찾는 사람들은 험한 세상에 노출될 위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이엔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계를 만들고요. 그런데 이 무브먼트의 피니싱은 하이엔드처럼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최근 물오른 오메가의 무브먼트, 롤렉스의 무브먼트처럼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덜어낸 듯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담백한 무브먼트들이 더 끌리더라고요. 아직은요. 오메가 모너치의 3861 무브먼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피니싱을 보여주는 것 같고, 아쿠아테라 코엑시얼 칼리버 8900보다는 선이 좀 더 굵고 깔끔한 피니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오메가의 무브먼트가 가격 대비 얼마나 혜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의 마감 수준과 브레이슬릿은 언제 개선해 줄까요? 몰랐습니다. 저는 알파인 이글의 리테일가를 모른 상태로 리뷰를 준비했었고, 굉장히 훌륭한 시계가 나왔다고 평가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리테일가가 2,007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난 지금 생각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높게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남겨봅니다. 리뷰 내용대로 굉장히 훌륭한 시계가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리고 2,007만원이라는 리테일가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